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과 채널이 있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성명은 미국이 북한 핵 이슈를 제대로 풀어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한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이 국제 컨퍼런스를 여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북한 핵 이슈를 푸는데 주요 인물인 틸러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지만 결국 그는 사임하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예상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당장 사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재무장관이 패키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마켓에서 중국산 씨푸드를 사면 북한 핵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정안을 검토하기로 한 뒤 미국 의회와 언론에서는 한미 무역협정은 군사동맹의 중요성까지 포함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올 7월까지의 무역 적자는 전임 행정부 때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무역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없다는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라스베가스 총기 참사 범인은 더 큰 규모의 야외 페스티벌이 열린 시카고 호텔에도 투숙했었고 역시 라스베가스의 또 다른 콘도도 렌트했었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 가까이에 있는 제트기 연료 탱크에도 총을 쐈지만 연료 탱크는 그렇게 쉽게 불이 붙질 않습니다. 범인의 동거인은 범행 동기를 짐작조차 못했다고 말했지만 수사 당국은 범행 동기를 찾아내는 거의 유일한 증인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자동 총을 자동총으로 바꾸는 기구의 판매 규제를 지지합니다. 영화 리메인스 오브 데이의 원작자인 일본계 영국인 이시쿠로 카지오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대통령의 사이는 미국 문제는 물론이고 북한 이슈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왜 그렇게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나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국무장관이 되겠다고 받아들인 그 순간의 초심으로 계속 일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moron이라는 단어, MORON이라는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정말 바보네, 머저리네, 멍청이네, 바보 아니야? 전응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을 국방부의 이제 비밀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의논하던 도중에 대통령에게 했다. 그런 말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죠.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나는 그렇게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워싱턴은 왜 그렇게 작은 것에 매달리는지 내가 일해왔던 필드와 너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 했다는 자체가 말을 했니 안 했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두 사람 사이가 여전히 나쁘면서도 할 수 없이 일단은 대통령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그 일자리를 유지를 한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서로 코드가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상대라고들 봅니다. 두 사람 전부 비즈니스 필드에서 왔고 엑손모빌의 CEO였다는 것은 이 사람이 텍사스에서 태어나고 텍사스 대학교에서 엔지니어잖아요. 그렇게 해서 75년도에 엑선모빌에 들어가서 95년부터 이제 주요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이번에 이제 국무장관이 되면서 그 회사를 그만둔 사람인데 그만큼 아주 수십 년을 CEO로 일해왔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스타일 자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한국 갈 때 기자 한 명을 대동하고 간 사람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고 그가 CEO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제 할 수 없이 그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었던 이유는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국방장관과도 아주 친하고요. 코드가 잘 맞고 존 켈리 비서실장과도 잘 맞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스티브 무누친 이 재무장관 세 사람은 보통 미국 사람들이 그 수어사이드 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두 사람 이상이 이제 누군가가 숨지면 같이 가자. 그게 이제 같이 살고 같이 죽자라는 그 동맹의 뜻이요. 그래서 지금 그 렉스 틸러슨 누군가 한 사람이 물러난다면 우리는 다 같이 사임하는 거야. 이런 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현재로서는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이 사람들도 다 여러 가지 그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이유 하나가 그 지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그 하라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그 이슈에도 맞지 않고 파리 기후 조약, 이란, 아프가니스탄, 북한 뿐만이 아니라 이 렉스 틸러슨이라는 사람은 텍사스에서 자랄 때 아버지도 보이스카웃의 그 프레지던트였었고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보이스카웃이었고 보이스카웃 가운데서 뭐 약 4% 정도만 이글스카웃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글스카웃 멤버고, 그리고 본인도 2010년부터 12년까지인가요? 보이스카웃의 프레지던트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스카웃 모임에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정치적인 발언, 이미 오래전에 지고만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한다던가, 뭐 역대 지난번에 대통령이 보이스카웃 여기에 왔느냐 안 왔다 이런 얘기부터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바보 아니야? 멍청이네. 전응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요즘은 미국에서는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한 얘기가 다 금방 전해져서 며칠 뒤에 대통령도 알았다는 겁니다. 원래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최고 같은 필드에서 헤드와 헤드끼리의 부딪힘이니까 두 사람 다 맘대로 했었고 어느 정도의 그 필드에서 권위와 오만함과 거만함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게 보스 대 그 직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도 어쨌든 이 수어사이드 팩 때문에 지금은 물러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워낙에 맞지 않는 코드를 맞추기에는 너무 그 늦어버렸기 때문에 2018년 올해는 넘기고 결국은 그 사임하고 말 것이다. 오래전부터 또 그 지금 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국무장관으로 그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들 많이 그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는 물론이고 너무나 그 예측하기가 힘들고, 본인은 엑선모빌의 그 CEO로서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보고 얘기를 듣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어떻게 말하는지 지금 국무장관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론을 수렴을 하는데,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본인도 뭐 경험이야 이제 쌓아가는 중이지만요. 공개적으로 그런 자신을 뭐 비난이나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디 랭귀지를 보면은요. 내부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런 걸 보면은, 아니면 뭐 눈을 그냥 눈동자를 막 뭐 굴린다든지 돌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도저히 그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테네시가 지역구인 밥 코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혼란에서 미국을 그 분리시키기 위해서 남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그 혼란에서 미국을 떨어뜨린다는 게 그 혼란의 주체가 그럼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공화당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지금은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또 비켜서 답변을 하는 거죠. 행정부에 지금 어떤 팀은 좋고 어떤 팀은 나쁜데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 이 팀은 너무 좋으니까 이 팀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악시오스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면은요, 아니면 데일리 비스트, 뉴욕 타임즈, 뭐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렸거든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만났었던 사람이잖아요.
한창 이제 긴장이 고조될 때 가서 만나서 뭔가가 되는 듯 했는데 숨지는 바람에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가서 뭐 김영남도 만났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93년부터 지금 2017년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십 년 동안 팔로우업을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보면은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미국은 북한과 여러 개의 채널이 열려 있어서 그 채널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크한 그 상황이 아니라고, 블랙아웃이 아니라고, 그것은 아주 좋은 시작이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뭐 틸러슨 국무장관과 대통령과의 갭, 이런 것은 말하지 않고요. 이게 바로 국가의 그 지도자들이 취하는 태도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좋은 시작을 바탕으로 다음 스텝은 미국이 고위급 사람을 평양에 파견해야 되며, 그 사람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평화적인 그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그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북한,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다 들어가야지 되고요. 일본까지 해서 서로 이 나라들이 어디가 좋겠다,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것까지 합의를 해서 이제 새로 평화로 가기 위한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열어야지 된다. 결론은 이렇게 내렸고요.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이 어피니언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39대 미국 대통령 김일성, 그 북한을 창건한 주석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 것처럼 또 다른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아주 강합니다. 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반도와 일본, 또 태평양의 미국령의 뭐 여러 나라들 다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어쩌면 미국 본토까지도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평양과 워싱턴이 이 긴장을 피하고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지 됩니다. 공격 같은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물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20년 이상을 많은 그 북한 관계자들과 또 북한 시민들과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긴장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논의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북한의 리더들에게서 느끼고 알았던 것은 이런 점입니다. 김일성이나 김영남이나 북한의 다른 리더는 완전하게 합리적이고 북한 보호, 그 국가 보호 자체, 보존 자체에 헌신하다는 것을 나는 파운드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이 언제나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고 영구한 평화 조약, 휴전협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끝내는 것, 북한 군사 공격이 없다는 것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북한이 국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정상 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제 최고 리더에게 완전한 충성을 바칩니다. 이렇게 북한처럼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선제 군사 공격 당하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 리더들의 탑 이슈도 정권 유지고 바깥으로부터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것인데, 다른 국가로부터 컨트롤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면역이 됐기 때문에, 특히 3세대 김정은 세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우리는 면역이 됐다 하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반항하잖아요. 중국말 잘 안 듣잖아요, 요즘에는. 지금까지 경제 제재를 많이 해왔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군사공격한다던가, 경제적으로 더 압박한다던가, 아니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핵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하는 것처럼 뭐 미군을 주둔시키고 뭐 사드를 배치하고 하는 것처럼 그 두 나라 사이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진짜로 핵
핵확산 금지 조약에 그 가입을 하면서 이때는 이제 그 한미 그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것도 지금과는 달리 조정이 돼야지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모든 안이 곧 북한의 사태를 끝내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요. 미국이 북한과 채널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뒤에서 그 뒷 채널이 아니라 물론 뭐 공식적인 채널도 있는 것이지만요. 다른 한국까지 다 포함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여는 것이라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오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라스베가스에 가고 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만델레이 베이 범인이 투숙했었던 그 호텔을요, 그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 원이 이렇게 그 지나가는 사진을 보니까 그 호텔에는 다 그 유리창을 그 해머로 깬 자국도 그대로 있고요. 참 그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잠시 뒤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라스베가스의 또 다른 콘도뿐만이 아니라 시카고에도 호텔을 예약을 하고 투숙을 했었거든요. 시카고에서 바로 그 호텔에서도 야외 콘서트장이 보이는데 그 야외 콘서트장은 미국의 지금 이번 사건이 발생한 라스베가스에서 2만 2천 명이 참가했던 것보다 수십 배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었던 뮤직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미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그 희생자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짧게 살았지만 참 아쉽다. 한번 기억하자. 이런 그런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 과정이 항상 있죠. 그래서 지금 라스베가스 총기 참사에 대해서도 딱 그 포인트에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각자 그 전문 분야에서 할 일들을 하는 타이밍에 오니까 지금은 텔레비전 보니까 이제 소방관들 나와서 소방국장도 나오고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통해서 말하자면 뭐 훈련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다 이제 보면서 59명 숨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은 50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489명으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가운데서 317명은 퇴원했는데 아직도 한 40명 정도는 중태입니다. 범인은 그 안팎에 그 카메라를 두고 경찰들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가, 경관들이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있었지만 또 동시에 출구를 마련을 했다고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수사 과정상. 그러나 그 본인이 탈출하려는 그 계획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 목숨을 끊었고 8월 달 이번이 9월 30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8월 1일에 시카고의 블랙스톤 호텔 8월 1일도 그렇고 8월 3일도 그렇고 두 번 체크인하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8월 3일이 이제 아주 큰 한 40만 명이 모인 대통령 누구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딸도 참여를 했었던 뮤직 아트 페스티벌. 시카고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네요. 그랜트 파크이라는 곳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롤라팔로자라는 그 페스티벌이 딱 보이는 곳이랍니다. 이 방도 굉장히 높은 층이던데요. 거기에 이제 범인이 머물렀었다 하는 얘기 있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도 또 다른 곳에 콘도미니엄을 21층에 있는 곳을 빌렸는데 그때가 9월 22일부터 24일 Life is Beautiful 페스티벌이라고 역시 음악과 이제 아트에 포커스를 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이 범인이 만델레이 베이는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투숙을 했잖아요. 하룻밤에 $590짜리 방인데 굿 커스터머다 해서 무료로 투숙을 했고 본인이 지정을 한 그 방입니다. 굉장히 많은 총이 나왔고 23정 총뿐만이 아니라 탄알은 어쩌고요. 또 호텔 파킹 랏에 보니까
폭발물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폭발물의 무게가 50파운드라고 하던가요. 네, 23kg이니까 50파운드 정도 되겠네요. 총알이 뭐 1600발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금 수사관들은 봅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옮겼을까? 아니면 뭐 슈퍼맨이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야후던가 야후 뭐 힘센 그 야수와 같은 뭐 벨맨의 도움을 받았을 수야 있겠죠. 그리고 집에도 총이 많고 뭐 핸드건이 5개, 샷건이 2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는 이제 계획을 너무나 그 꼼꼼하게 했었던 사람이고 아마 수십 년 동안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라이프를 살아온 것 같다. 무기에 대해서도 뭐 80년대부터 계속 알아왔다고 하니까요.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33정의 총을 구입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그 비밀리에 살아서 여러 가지 기록도 참 보기가 힘들고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는 집 사고 이럴 때도 캐시로 사고 했었다는 거거든요. 복도에 호텔 시큐리티 가드가 오자 무장하지 않았던 시큐리티 가드예요. 복도를 향해서 그 방 안에서 호텔에서 200발을 발사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시큐리티 가드 어떻게 됐는가 했는데 생명에 전혀 지장 없는 것으로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호텔 방에서 여러분께서 사진을 본다고 생각을 해봐 주세요. 사진의 이 가운데에 범인이 있었던 그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볼 때는 약간 비껴서 오른쪽 앞쪽으로 이 컨설트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 호텔에서 왼쪽 조금 더 멀리에 제트기 그 연료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이 제트기 연료 탱크 그쪽으로도 총을 발사해서 뭐 몇 발인가가 그 구멍이 있어서 그 페인트 칠을 다시 그 했다고 하거든요. 제트기 연료 탱크에 또 총을 쏜 거예요. 이 호텔 범인의 방에서 볼 때는 한 2000피트 떨어진 곳이고 연료 탱크는, 그리고 이 컨설트장은 한 1100피트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뭐 아마추어 테러리스트들은 연료 탱크 같은 거 폭발시키면 피해가 크겠지 하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연료 탱크를 그렇게 짓겠어요? 아무리 뭐 자동 소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탱크로 뭐 가서 부수지 않는 한 전혀 아무런 그 지장은 없었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지어는 비디오 포커를 많이 한 이유가, 비디오 포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야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즐겼고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그 비디오 포커를 하는 그 머신에 누군가가 이렇게 앉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요,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서 본인의 것인 양 그냥 무시하고 앉아서 한다던가 그런 그 조금 그 특별한 그 태도를 볼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범인이 묵었던 호텔 아래층에 이제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왔는가 봐요. 투숙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틀고 있었는데 그 음악도 역시 컨트리 뮤직이었었고요. 이 범인이 시끄럽다고 호텔에 그 컴플레인을 해서 호텔에서 그 아래층 방에 있는 사람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서 음악을 줄였대요. 그런데도 조금 있다가 또 여전히 크다 하고 해서 완전히 그 음악을 껐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범인의 그 룸메이트 2살 아래인 그 여자친구는 필리핀에서 와서 어제 이제 오후에 그 변호사가 직접 뭐 성명 같은 것을 읽었잖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리고 그를 사랑했다. 그와 더 오랜 그 미래를 함께 살고 싶었는데 뭐 싼 비행기 티켓 있다고 해서 가라고 그래서 갔고, 가 있는데 10만 달러를 보내면서 너와 너의 가족들이 살 집을 사라. 필리핀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10만 달러로. 그래서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좋아하다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이별하는 방식이구나 하면서 슬펐다는 얘기,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굉장히 그 협조적이라고 하고요. 또 이 여성의 성품 자체도 좀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범인의 주변에서 아무런 단서 같은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같이 그 살았었던 여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알칸소에 살고 있는 다른 그 남성과 이혼을 하기 전에, 그 남성은 나이가 더 많아요. 75세 정도 됐는데 이혼하기 전부터 이 남성과 범인과 동거를 했기 때문에 몇 년 됐잖아요. 이혼을 2015년도에 했으니까 원래 그 카지노에서 만나서 좀 예를 들면 뭐 VIP 그를 접대하고 하는 그 호스테스였대요. 이 여성이 뭐 밥도 주고 심부름도 하고 하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성에게 이제 뭔가를 그 단서를 찾아내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라스베가스에서 가서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병원에 누워 있는 음성으로 들으니까 아주 그 젊은 여성이었어요. 젊은 여성이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 대통령이 꼭 그 아버지와 같더라. 참 그 따뜻했다 하는데 어제 그 라스베가스를 그 방문한 목적이 아픈 사람, 충격받은 사람들 그 컴포트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그럼 총기 규제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 총기 규제에 대해서 얘기할 타임이 아니다. 이런 그 비극 아래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도 지금 아마 이번에 처음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범프 스탁이라는 것이 비싼 것은 $200고 싸면은 한 뭐 거의 보통 한 $100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반자동 소총을 자동총을 머신건 같은 것이 따다다다다 하는 그 머신건을 사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반자동총을 사서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 범프 스탁이라는 것을 붙여서 그러니까 디바이스인 거예요. 이게 변환을 해주는 컨버트를 해주는 거죠. 반자동 소총을 자동총으로 머신건으로 이런 것을 사기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들도 이제 동의를 한답니다. 이 범프 스탁을 장착을 하면 1분에 500명 정도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500명을 향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이거 왜 했냐면 장애인들이 뭐 사냥하고 할 때 좀 쉽게 하려고 미국은 모든 소수계 그룹을 다 보호하고 그런 그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건데 너무 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100에서 $2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반대를 했는데 심지어는 텍사스가 지역구인 제가 그 의원의 이름은 잊었어요. 텍사스가 뭐 그야말로 뭐 카우보이 신발 신고 뭐 있잖아요. 카우보이 그 스타일 그 총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도 휴가 때는 목장에서 카우보이 신발 신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에 이 범프 스탁이라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큰 회사가 2군데가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가 지역구인 의원조차도 이것을 사람들이 좀 그 사기 어렵게 해야지 되겠다. 사는 것 자체는 합법이에요. 어렵게 해야지 되겠다. 이런 안 정도는 통과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총기 판매도 늘어나고 이것도 규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심해지는 것 아니야 하면서 이 그 범프 스탁 경우는 솔드 아웃 됐대요. 그리고 이제 월마트처럼 큰 그 회사 또 여론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이런 회사는 솔드 아웃이 아니라 이 범프 스탁 판매를 일단 그 중지했고요. 지금 그 정도가 라스베가스 총기 참사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전도 아니죠. 몇 년 전이죠. 샌디욱에서 20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6명의 성인이 숨졌을 때도 그때도 막 총기 판매가 일주일 사이에 뭐 100만 정이 팔렸다고 하던가요. 미국 사람들이 총을 한 개 갖고 있지 않잖아요. 총을 갖고 있는 가정의 가구 수는 줄어드는데요. 총기 숫자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보통 이제 뭐 8정 정도를 그 보통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고 자꾸만 뭐 하나를 사면은 아주 뭐 특별한 건 뭐 수집할 만한 건 뭐 또 커스텀 제작된 것 이런 것을 사서 뭐 100정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잠시 뒤에 아주 그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한미 그 자유무역협정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없앤다, 나프타도 없앤다 했는데 없앨 수는 없고요. 처음부터의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되고 나니까 그게 힘든 것인지 섞여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것이 꼭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의 무역에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동맹국 사이에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산층 또 중간층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강조를 해서 대통령이 되기는 했는데 오히려 무역 적자가 늘어났거든요.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에 오바마의 마지막 그 임기 그 해보다요.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시사하니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졌다. 지금 1월부터 7월 사이에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전에요, 그 부시 대통령이 2008년도 마지막 물러날 때는 무역 적자가 590억 달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 또 그 420억 달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7개월 그 동안에 450억 달러니까 당연히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은 더 늘어나겠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무역 적자를 줄여야지 된다. 뭐 다른 나라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는 없애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국수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인 그 공화당과는 달리 전형적인 공화당들은 다 그 자유무역 같은 것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중국이 주가 조작을 한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뭐 관세를 올려야지 된다고 뭐 몇십 % 올리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힘이 더 커졌는데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관세 같은 것 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뭐 관세를 그쪽에 높인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호무역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이 그 무역 적자 흑자가 생기는 것이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그쪽에 관세를 올리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회사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고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무역이라는 게.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이렇게 강압할 때 중앙은행에서 저쪽 나라에서 뭔가를 바꿀 수도 있고 무역 정책을 또 바꿔서 아이템을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미국 혼자만의 보호무역주의로 무역 그 적자를 흑자로 메우기가 힘들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것이 철강 뭐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철강 그 마켓을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거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전에 수입을 해야지 되겠어 하면서 수입이 폭발되는 거예요. 싼 것을 막 찾아다니면서요.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사람들도 참 예측하기가 힘들다. 어떻게 해야지 되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의 싼 것을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이 뭔가 약간 그 제조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일일이 다 이거를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뭐 알렌 그 존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미국 비즈니스 앤 인더스트리 카운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다. 관세 같은 것도 많이 부과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늦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에 그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의 그 수석 그 경제 전문가 뭐 자레드 번스타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또 그 관세 높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베네핏이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일자리 자체가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일자리인 거죠. 제조업, 광산업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태양열, 뭐 전기 이쪽으로 자동차도 전기 이쪽으로 가져가니까 이제 그 무역 정책의 그 점검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재교육 훈련을 시켜서 새로운 산업 쪽으로 투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방향으로 나가야지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한국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없애버리지는 않고 이제 수정 검토를 하는데 개정 협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인데 지금 어제는 직접 만났잖아요. 미국의 무역대표와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났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첫 번째 미팅은 별로 훌륭하진 않았다. poorly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역이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이에요. 특히 한국과 미국의 무역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뭔가를 자꾸만 팔고 덜 수입하고 이득이 남고 적자가 심하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북한 미사일 테스트를 고려를 해야지 된다.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인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미국에선 더 이상 쓰지 않는 무기를 한국에서는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무역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에 또 넣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선 고물인 거예요. 한국에선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북한을 생각해야지 되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나는 것 같지만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고 농산물 같은 것은 미국이 아주 이득이고요. 저작권 또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가장 큰 것이 자동차와 휴대폰인데 자동차와 휴대폰도 무조건 협상만이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품질에 비해서 가격 대비 품질이 아주 좋다는 게 현대 자동차나 삼성 휴대폰이나 LG 휴대폰 특히요. 이런 것에서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고요. 동맹국 사이에서는 무역이라는 게 단순 무역이 아니다. 어떤 경우는 양보하고 져주고 그게 이기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상품 무역 적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답니다. 2017년 무역 적자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보다 늘어났지만 첫 7개월 동안 미국의 그 적자가 131억 달러. 지난해 1년 전에는 188억 달러였거든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우는 의회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의회에는 외교 전문가도 있고 군사 전문가도 있고 무역 전문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브라스카 같은 주에서는 농산물을 더 수출해야지 되는데 고기 가공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국에. 15억 달러로 수출한다고 하던가요. 네브라스카에서. 햄도 될 수 있겠고요. 옥수수도 8억 7,600만 달러로 수출하고 하니까 이 네브라스카 같은 곳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데 피셔 같은 상원 의원은 한국,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전략적인 동맹 바탕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짧게 이 부분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스토어에서 씨푸드를 사실 때 중국에서 만들면 북한 사람이 중국 그 공장에서 일해서 그럴 경우 북한 정권이 70% 가져가잖아요.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대의 노예와 또 비슷하다. AP통신 보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폴란드, 러시아, 우루과이, 중동에서 여러 업종에서 북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번에 유엔 제재안도 새롭게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미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막지 않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씨푸드는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년에 2억에서 3억 달러 정도 그 값어치. 한국에서는 10억 달러까지로도 보고 있고요. 그만하면은 북한 핵 개발하는데 큰 자금줄 되지 않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이맘때 밥 딜란이 무슨 노벨 문학상 수상자야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뭐지? 라고 생각도 하셨고 밥 딜란은 특별한 얘기도 하지 않았었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벨라루스의 저널리스트도 받았고 정치적인 상황 같은 것도 많이 고려가 됐었고 그러다가 올해는 정말 문학가에게 좋네요. 예전에 토니 모리슨 이런 사람들이 받은 것처럼 4살 때 영국으로 가서 일본에서 태어났는데요. 나가사키에서 이제 1980년대에 시민권을 받은 1954년생입니다. 아버지가 영국에서 해양학자를 해서요. 그런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셨죠? 안토니 홉킨스하고 누구였었죠? 에마 탐슨이 나온 그 영화의 원작을 쓴 Remains of the Day를 쓴
이시그로 그 가주오가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오래전에 그 떠났기 때문에 그 일본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쓸 때도 조금 그 외국 사람적인 시각에서 쓴다. 그렇다고 또 꼭 영국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맨 부커상도 탔었고요. 그 한강과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미국 사람 아니네요. 올해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서요. 아직 여자는 없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